네, 3월 페드웨이 이후에 연준이 슈퍼 비둘기 기조로 바뀌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다 보니까 미국의 금리를 0.5%포인트 내려야 한다, 이런 주장이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금리를 0.5%포인트 내리게 된다면 이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운명이 크게 뒤바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투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3월 이 페드 회의 이후에 금리 인하율이 좀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금리를 0.5% 내려야 한다, 이런 주장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네. 여러 변수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수. 네. 이 앵커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네. 뭘 짚으셨습니까? 오늘 시장은 좀 혼조세를 보이는 게 좀 네. 우려가 되네요. 증시는 네. 이제 그렇지만 네. 오늘 모든 가격 변수 중에서 아마 비트코인이 680달러 전일 대비해서 네. 그래서 16% 올라가지고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이 급등한 대목에 있어서는 다른 비트코인의 본질적 문제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는 역시 미국의 지금 나오고 있죠. 우리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13%대, 제가 들어올 때는 네. 16%대까지 올랐습니다는 600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본질적인 문제에선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비트코인이 갑자기 급등하는 문제, 이 문제는 역시 미국의 지금 3월 페드 이후에 정책과 시장이 따로 가는 이런 상황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정책적 측면에서는 미국에서 3월 페드 이후에는 금리 인하론이 아주 급격하게 이렇게 힘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러한 변화가 된 데에는 3월 페드에서 제롬 파월과 FOMC 의원 금리를 결정하는 위원들이 슈퍼 비둘기로 이렇게 전환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내용은 좀 다들 아실 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준금리를 올리는 출구 전략 문제가 사실 상단 2.25% 이게 4% 이상까지 올라가는데요. 이 중간 단계에서 이렇게 멈춤에 따라서 시장이 아주 크게 크게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12년 만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시장은 정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더 금리 인하론에 무게를 실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FOMC 위원회 페드의 신임 이사로 임명됐고 아직 의회의 비준이 이렇게 거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는 퀀텀 러스 부의장과 함께 가장 트럼프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지금 무호 이사 같은 경우에는 네. 금리를 0.5%포인트 내려야 그렇죠. 된다 네. 하는 입장이고 네.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스텝 중에서 총괄적으로 경제정책을 이렇게 하는 앤리스 위원장,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커들러 같은 경우에도 당장 0.5%포인트 인하해야 된다 하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3월 회의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네. 시장과 그다음에 페드의 의사 그리고 경제정책의 스텝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그것도 2스텝 이렇게 해서 빅 스텝으로 보통 이제 노멀 스텝이 0.25%포인트니까 0.5%는 이렇게 한 번에 빅 스텝으로 금리 인하하는 거죠. 이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게 제롬 파월이든가 다른 FOMC 멤버들은 좀 지켜보자,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 하는 네. 그래서 종전과 달리 반박보다는 좀 지켜보자 하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오늘 라가르타 IMF 총재가 이게 이제 시각이 언론마다 좀 이렇게 엇갈릴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무역 장벽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각국의 여러 가지 정책 요인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세계 경제 깨지기 쉽다 하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종전 입장과 같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둔화를 경고를 했다. 우리가 침체는 아니지만 둔화를 경고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둔화를 경고했기 때문에 침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종전 기제로 세계 경제가 여전히 불안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가 완전 보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중국의 PMI 지수가 사실 3월 달에 50을 6개월 만에 벗어나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난리법석을 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네. 사실은 월별 지표는 3개월 추세를 좀 반영해야 된다. 그리고 2월달 춘절에 따른 반등 효과다는 점을 말씀드려서 네. 좀 더 좀 신중한 입장을 이렇게 취하자 하는 쪽이었었는데요. 오늘 미국의 증시가 또 어제 상해 증시가 사실 그런 것이 반영돼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모습을 그쵸.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냐면 이론적으로 이렇게 근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항상 지표가 한 번 이렇게 나오면 조금 나오면 그냥 왕창 또 투자가들을 이렇게 부풀리고요. 네. 조금 더 안 좋게 나오면 또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경제 지표를 판단하는 미국의 NBR 전미경제연구소의 표준적인 경기 판단을 토대로해서 다시 말하면 분기 지표는 2분기 추세, 그 다음에 사실 월별 추세는 3개월 정도의 연속되는 모습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다 예. 보니까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 오늘 미국 증시가 79포인트 떨어졌죠. 그래서 IMF의 라가레드 총재도 세계 경제 둔화를 경고하는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올해까지는 대체로 2번 정도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요. 3월 회의서부터는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올리지 않는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거꾸로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쪽에서 사실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보니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캐시도 정말 큰 폭으로 아주 많이 올랐군요. 올랐습니다. 네. 이 요인을 이렇게 집중해서 좀 우리나라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 네, 세계 관심 비트코인의 많으시죠. 네. 21%를 갖고 있어 세계에서 보면 이전에 그 홍남기 국무총리 조정실장일 때 네. 대책반에서 이것을 잘 진정시켰습니다는 세계에서 보면 거래량의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광풍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점을 감안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경제TV 내에서는 또 비트코인과 관련된 전문가가 있거든요. 그분도 아마 오늘 비트코인 이렇게 올랐음에 따라서 활짝 웃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미국 내에서 금리를 내려야 한다 주장한 사람이 이제 친 트럼프 인사 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에 트럼프와의 갈등설이 다시 좀 불거지고 있다면서요. 네, 네. 무어라는 신입 네. 페드 이사 네, 그리고 그렇죠. 커들러 지금 NBC 위원장 같은 네. 경우에는 가장 트럼프의 그 의사를 잘 반영한다 이렇게 그렇군요.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분이 주장하는 금리 인하 0.5%포인트는 결국 트럼프의 이렇게 입장이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월가의 그 지배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향후에 금리를 0.5%포인트 내릴 것이냐 이건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고 세계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을 내려면 파월과 트럼프와 이게 갈등 간격을 좀 더 좀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 같이 이렇게 우리가 좀 추이를 좀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롬 파월이 작년에 제닛 옐런에 이어서 미국의 페드 이렇게 의장이 된 것은 네. 작년 2월 달입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두 가지 시각이었었죠. 하나는 그 제닛 옐런이 워낙 통화 정책을 잘 추진했기 때문에 사실 그 제롬 파월이 경제학 학위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하겠느냐 하는 측면에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는 사실 그렇지 않다. 지금은 이론이 통하지 않은 뉴노멀 소사이티에 페드 내에서 통화 정책에 가장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제롬 파월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보면 책상머리에 앉아 있는 사람보다 뉴노멀 소사이티에 오래된 경륜이 필요하다 해서 재무장관도 사실 학위가 없는 이렇게 민우신이 임명됐고 상무장관도 월버러스가 임명됐고 대외정책에서도 로버트 하이저가 이렇게 된다. 이거 트럼프를 이끌고 트럼프 경제정책을 이끌고 있고 경제 성과를 그래도 내는 배경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쨌든 그때 임명된 이후에 그러한 우려감 또 한 가지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트럼프의 의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제닛 옐런을 이렇게 잘한 사람을 이렇게 처리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오바마 지우기 일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제롬 파월이 트럼프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할 것이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페드가 설립한 지 110년 이상 되는 기간 동안의 독립성이 가장 훼손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우려를 말끔해서 했죠. 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법률가답게 중립적 기조로 통화정책을 유지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사람과의 관계가 이걸 계기로 해서 내가 임명했는데 제롬 파월은 제 갈 길이 가거든. 여기서 갈등이 굉장히 심해졌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이 갈등이 굉장히 차별이 됐던 것이 작년에 중간선거 직전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 잘 안 되고 북한과 미국과의 이렇게 핵 협상 잘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증시라든가 경기가 이렇게 받쳐줘야 중간선거에서 이렇게 트럼프와 그 속해 있는 공화당이 이렇게 되고
집권 후반기에 레임덕 현상을 방지하면서 2020년 대선의 유리한 구도를 이렇게 삼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네. 정작 임명했던 제롬 파월이 금리를 작년 같은 경우는 4차례, 그것도 3차례보다도 4차례 올렸거든요. 강한 매파 기조를 이뤘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제롬 파월이 임명된 지 1년도 못 돼서 사실 해임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것이 오히려 트럼프의 역풍을 받다 보니까 그 위에 갈등 속의 조화 관계, 이걸 갈등 속의 태풍 조화. 속의 자찬 속의 태풍이라 그러네요. 차찬 속의 태풍. 차찬 속의 네. 태풍이라 그러네요. 이런 관계를 유지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올해 들어서는 3월 이후에 슈퍼 비둘기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제롬 파월이 트럼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네, 이런 그랬었죠. 시각이었었는데요. 네. 그런 각도에서 금리가 0.5%포인트 트럼프의 의중이 반영되는 이런 무월이든가 그다음에 커들러가 이거 주장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자 슈퍼 비둘기에서 트럼프에 항복을 했지 않느냐 이런 시각에서 보면 네. 역시 시장에서 보면 이 0.5%포인트를 이렇게 인하하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이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되는 이런 네. 상태거든요. 예. 그런 것이 사실 트럼프인데요. 앞으로 제롬 파월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 사실 트럼프에 이렇게 들어간다. 이제 트럼프에 이렇게 동조한다 하면 0.5%포인트 내릴 거로 이렇게 그렇겠죠.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갈등 관계가 지속될 때는 사실 제롬 파월이 페드의 입장대로 계속해서 금리에 이렇게 통화정책 기조로 갈 것이다. 이런 시각이 향후의 미국 증시라든가 또 각국의 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라든가 또 최근에 한국에서 금리 인하를 놓고 이주열 총재 신중론 다른 데서는 금리를 내려야 된다 하는 이런 문제를 아주 종합적으로 결정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트럼프와 파월 간의 갈등 이제 작년부터 좀 본격화됐었는데 한때 좀 잠잠하나 싶었는데 다시 좀 불붙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면에는 아마 미국 경기를 두고 서로 보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견이 많이 좀 갈리고 있죠. 네, 네. 사실은 그 경제 전망을 본다면 네. 진단을 본다면 트럼프는 0.5% 내려야 된다 하면 미국 경기가 그만큼 안 좋은 게 아니냐. 네. 트럼프의 경제에 대한 인식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기준으로는 그렇게 네. 되겠죠. 그리고 제롬 파월 같은 경우는 슈퍼 리더를 이렇게 내렸다고 이렇게 본다면 미국 경제에 그만큼 안 좋은 게 아니냐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점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롬 파월도 미국 경제가 건전하다. 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 자신이 경제 정책을 이끄는 최고 통수권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 미국 경제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네. 경기를 지금 보는 시각은 동일하다. 네. 이게 이제 시장을 더 헷갈리게 하는 거거든요. 트럼프도 세계 어느 국가보다 미국 경제 좋다. 자기는 맞습니다. 경제 좋다. 네. 제롬 파월도 단기적인 지표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왜 이렇게 0.5%포인트 이렇게 그 내리는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빚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서로가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 쟁점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제 코앞으로 타고 본인도 이제 뛰어들어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2, 4분기에 들어옴에 따라서 이제 되는데요. 사실 지금은 미중 간 문제, 북미 문제, 중동 문제, 유럽 문제, 브렉스 문제 그 하나 사실 트럼프 입장대로 이렇게 가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또 미국 내에서도 오바마 지우기 차원이니까 지우기 했으니까 인종 간의 갈등,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갈등 관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내년도에 대통령 선거 이렇게 승리를 해서 사실 미국의 내년에 이제 46대인데요. 46대 대통령 중에 최악의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면 네. 결국 경기가 받쳐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 5%까지 가야 된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본인이 그렇게 희망상이라는 네. 겁니다. 그러면 국제유가는 어디까지 가느냐? 네. 지금 국제유가가 서부터 사춘기로 배럴당 한 59달러, 60달러인데요. 네. 이것이 2016년 2월 달에 트럼프가 가장 말하는 사항이 이때의 유가다. 이때는 유가는 얼마큼이냐? 26달러, 25달러다. 지금보다 반이 더 떨어지네요. 그렇습니다. 성장률이 뭐냐? 5% 가고 유가가 지금보다 절반, 네. 에서 하당은 절반 이상으로 떨어지는 요 수준이 가야 된다 해서 다른 한편에서는 자 무리하게 금리를 0.5%포인트 내려라. 이와 관련돼서 의사를 행동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을 페드 의사로 착착 신입 인사로 이렇게 임명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유가 관련돼서는 그렇군요. 사우디, 감산하는 사우디라든가 이런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압력을 많이 가고 있죠. 네. 이렇게 트럼프가 개인적인 정책 연명을 위해서 경쟁책이라든가 통화정책이라든가 국제관계도 상당히 위협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각도에서 금리를 0.5%포인트 강하게 내려야 된다 하는 반면에 사실 그 파월 입장에서는 지금은 비정상 상황이죠. 2009년에 미국이 금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돈 푼 거 다 회수하지 못했었고요. 그다음에 기준금리 올리는 문제도 지금 2.5 절반뿐이 안 갔거든요. 근데 뭐냐 이런 상태에서 보면 시청자 여러분 지금 상태에서 경기가 더 거꾸로지면 향후에 페드가 무력화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어느 정도 경기가 받쳐지면 빨리 금리 수준을 올려놔야 나중에 경기가 재침체되더라도 네. 사실 그 가져갈 수 있는 통화 정책이 많죠.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가능한 뭐냐 지금 경기가 받쳐지면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처럼 경기가 불확실한다 하더라도 뭐냐면 금리를 내리는데 비교적 신중한 입장 이런 입장을 견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입장이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0.5%포인트 이게 인하놓고 갈등이 있는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월과 트럼프 경기를 보는 눈은 같지만 일단 첫 입장이 좀 굉장히 다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 간의 좀 갈등이 일다 보니까 페드 내에서도 친트럼프 또 반트럼프 인사 간에 좀 갈등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두 인사파 가운데서도 또 수익률 곡전 역전 현상, 이 현상을 두고도 좀 여러 가지 논쟁이 있다면서요. 근데 네. 사실 통수권자, 네. 국가 통수권자에 해당 트럼프와 페드의 그 최고 책임자가 제롬 파월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의 갈등은 결국 FOMC의 멤버들 간의 네. 입장대로 이렇게 갈린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FOMC 멤버들이 지금 가장 관심사가 아시겠으면 장단기 금리와 이렇게 관련된 그 스프레드 문제죠. 소위 수익률 곡선 문제 되겠죠. 이런 문제가 지금 서로가 입장이 많이 갈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본다면 우리가 보면 이 수익률 곡선이 12년 만에 역전되긴 했지만 금융위기 이후에 실물과 금융가 따라오는 상태에서 금융을 워낙 많이 풀었으니까 역시 실물 경제에 반영하는 금융 사이드가 아니라 실물 경제 이렇게 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풀고 금리가 낮추다 보니까 이 실물에 이렇게 따라가는 팔로링 인더스트리가 아니라 금융이 파이낸스가 리얼 섹터에 이렇게 팔로링 원래는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금융을 리딩한다. 실물 경제를 리딩한다.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물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수익률 곡선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12년 만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 하더라도 네. 그 이전에도 수익률 곡선의 그 평준화 문제가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 시청자 여러분 2015년 12월에 제닛 앨런 시절에 수익률 곡선이 평준화되면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 확실하지 못하는데 왜 이렇게 제닛 앨런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리냐 여기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 금리를 올리고 나서부터 미국 경제가 지금 뭐냐 상당히 좀 흐트러질 기미를 보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왜 제닛 앨런이라든가 제닛 앨런에 같이 가져가는 사람들이 수익률 곡선의 평준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금리를 올렸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 트럼프 매파적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속성에 대비해서 이 비둘기파의 성향을 갖고 그다음에 수익률 곡선에 대해서 평준화에 대해서 의미를 같이 부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라든가 보유자산 매각에 대해서 소위 출구 전략에서 신중한 입장을 네. 취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앨런의 반기를 들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될 게 지난 그 3년 3개월 동안 올려왔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게 아니냐 해서 그때 당시에 수익률 곡선 평준화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제닛 앨런의 실수다. 앨런스 에러다 이렇게 예.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이 얘기는 1930년대에도 미국 경제가 뭐냐 조금 경기가 회복되다 보니까 페드 입장에서 그때 페드 의장이 에반스라는 사람인데요. 금리를 올리는 경기 회복 기미가 있는 상태에서 이걸 좀 지켜봐야 되는데 갑작스레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찰스 채플린과 같은 대공황을 발생시켰다. 상징되는 대공황을 발생시켰다. 이거 유명한 에반스 에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빗대서 앨런의 에러가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 경제가 좀 흔들린 상태에서는 네. 친트럼프 의원들이 더 득세력했죠. 네, 그렇겠네요. 득세력했죠. 예. 그래서 사실 올해 들어서는 금리 인하 쪽으로 가장 그 주장하는 배경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수세 몰린 반 트럼프 의원들 같은 경우는 제롬 파월과 마찬가지로 앞서 제롬 파월이 신중한 입장을 그래서 좀 더 지켜보자 입장과 마찬가지로 반 트럼프 의원들의 이렇게 친트럼프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서 반 트럼프 이렇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세에 몰리면서
지금 상태에서는 그 비판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네. 그 종전과 다른 아. 종전에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었었는데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좀 네. 친러 트럼프 인사의 비판에 대해서 좀 네.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좀 신념이 많이 좀 흔들리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현재 FOMC 멤버들 구성이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최근에 좀 트럼프 인사가 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많아졌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결국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사실 한 표 한 표 보통 이제 제롬 파월 입장에서 똑같은 한 표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그 수퍼 비둘기 되고 지금 금리가 0.5% 미국이 떨어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올해의 그 페드의 FOMC 멤버들, 네. 페드의 위원들과 금리를 결정하는 멤버들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FOMC, 즉 금리를 결정하는 위원들이 결국 본인들의 손해에서 좌우될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사람들의 성향이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이것이 FOMC 멤버들의 궁금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새로 바뀐 멤버를 포함해서 지금의 FOMC 위원들의 구성을 다시 한번 네, 시청자분들 그럴까요?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FOMC 멤버들과 페드의 의원은 다르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페드 의원 중에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페드 이사들은 다 들어간다. 그리고 당연직으로 뉴욕 연준 총재가 들어간다. 그리고 지역 연준 4명은 매년 교체된다. 네. 이렇게 매년 교체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온 사람은 에스터, 여기 이제 CC는 클리블랜드, 농구 선수 잘하시는 분이 있죠. 네. 이렇게 클리블랜드 에스터, 지금은 어디 뉴욕인가요? LA인가요? 그쪽으로 좀 옮기긴 했습니다는. 물론 세인트루이스, 그다음 에반스 시카고, C는 시카고, 로젠 그린 보스턴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이번에 이렇게 지역 연준 입장에서는 트럼프 인사와 관계없이 사실 비드파에 해당되는 블러드와 메파에 해당되는 에스터,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체되기 그렇군요. 때문에 트럼프의 네. 의견을 반영할 수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요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페드의 7명 중에 이사들입니다. 이 멤버들은 지금 속속 컨텀 넬스 지금 감독 담당 부의장서부터 계속해서 트럼프의 이렇게 이사로 채워지고 가장 트럼프 입장에서 차기의 페드 의사를 노리고 트럼프 입장을 대변한다는 사람이 아직 의회 절차를 남고 있다는 요번에 임명된 무어라는 사람입니다. 무어라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FOMC 멤버들도 상당히 좀 변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가 4차례 오를 때 모조리 FOMC 멤버들이 모조리 만장일치를 결정했거든요. 네, 그랬었죠. 그러나 올해의 그 금리를 결정하는 네. 문제는 사실 확실하게 친트럼프 인사, 반트럼프 인사 간의 의견이 엇갈릴 것이다. 네. 그래서 만장일치, 일단은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방식은 올해는 좀 이렇게 드물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갈리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이경원 앵커께서 우리 이렇게 허캐서랑 같이 네. 정책 요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페드는 정치적과 그다음에 정치적 이렇게 신여로부터 탈피해서 독립성과 안정을 보장해야 되는데요. 지금 페드도 상당 부분은 이 독립성 문제, 훼손 문제가 미국의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모로 참 많은 기관들을 흔들게 만들고 네,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하 논쟁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시장의 움직임이 좀 많이 변했거든요. 그 가운데 가장 뚜렷한 움직임이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서도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스도 오늘만 좀 30%가 넘게 오르고 네. 있더라고요. 예, 하루에 네. 30포인트. 네. 그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6% 이렇게 이제 오르는 거는 네. 아주 시청자 여러분 이 문제를 좀 이렇게 좀 집중해서 좀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비트코인 하니까 우리 이렇게 박 PD께서 비트코인의 1년 추세를 한번 좀 52주 그래프를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는 워낙 네. 그 이렇게 그래프는 저희가 없어서요.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한국경제TV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있다 보니까 네.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이렇게 한 코너가 됐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렵게 이렇게 우리 박 PD께서 보여주려고 시청자분한테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요. 제가 추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2017년 12월 달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19,000 때까지가 올라갔죠. 네. 이때
문재인 정부 출범에 1년 차인데요. 홍남기 대책 반원이 하면서 우리가 이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됐던 것은 비트코인 광풍이 우리나라에 불렸죠. 세계에서 보면 비트코인의 투기의 중심지가 우리나라였죠. 우리의 화폐 생활에 아주 굉장히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면서 일부 젊은 사람들이 좀비족 해가지고요. 네, 그때 이렇게 한때 사회 병리 유행이었죠. 현상에서 자살이라든가 뭔가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거 맞습니다. 대책을 했는데요. 그때 실제 상황이 비트코인 가격이 19,000달러까지 갔고요. 네. 그다음에 세계 거래량의 약 21%가 한국에서 맞습니다. 거래됐기 때문에 네. 그렇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광풍이 하다가 딱 이 비트코인이 얼마큼 무섭냐면요. 그 후로부터 1년이 지난 현 시점 보면 작년에 2017년 12월 아마 그때가 19,000달러가 될 때가 정확하게 12월 10일 정도 됐을 겁니다. 1년 후가 되는 작년에 12월 2일 날 3일 날은 비트코인이 3만 달러도 붕괴돼서 사실 29,000달러인가요? 29,000달러 이렇게까지 떨어졌던 상황, 네. 6분의 1 토막됐던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선 비트코인이 그 위에 반등을 시작해서 오늘 하루에 600달러 이상이 올라서 예. 4,800달러로 5,800달러 진입에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비트코인이 급등했을까? 비트코인의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 사실 그 변화가 없는데,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각국의 무슨 가상화폐를 이렇게 법정화폐를 만든다든가 베네수엘라 것처럼 페트롤에서 원자와 관련돼서 법정화폐에서 이렇게 가상화폐를 만든 그런 특별한 정책적으로 그러니까요. 우호 조치원인데도 네. 불구하고 왜 이렇게 비트코인이 올랐을까 네. 하는 측면에서는 결국은 각국의 그 중앙은행들의 사실 지금 전부 금융 완화 정책을 취했지 않습니까? 출구 전략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 금융 완화되다 보니까 자 앞으로 이렇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통화정책 수단이 거의 바닥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가뜩이나 이 상품이라는 건 좀 회수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상시켜야 되는데 정상시키지 못한 상태에 다시 뿌려주면 지금의 소위 리겔탄다라는 법정화폐, 이거 신용화폐거든요. 신용화폐가 그냥 돈을 뿌린다. 예를 들어서 현대 이렇게 통화론자를 하는 사람들이 돈을 찍어서 사용하자 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찍어서 사용하자 하면 두 가지 문제가 되겠죠. 네. 그 돈에 대해 신뢰성이 떨어진다. 아, 그렇죠. 네. 돈에 대해 신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이 대한화폐에서 이것뿐이 없지 않느냐는 시각. 다른 화폐에서는 돈을 찍어서 막 쓰자 이렇게 하면 다른 화폐에서는 이렇게 법정화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나라 내부에서 쓴다는 리디노메이션. 자, 7,000원짜리를 맞습니다. 7.0으로는 네. 이 두 가지 조치가 나오지 않느냐.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전에 한국에서 리디노메이션 얘기에 대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사실 이렇게 다시 한번 금융 완화 정책을 간다면 신용화폐가 신용을 잃은 상태에서 우리나라도 서울페이, 경기도 무슨 페이 관련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런 그 가상화폐 관련된 이런 것이 대안화폐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측면에서 비트코인에 관심이 오면서 오늘 이렇게 전일 대비해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네. 그 600달러 지금 5년 추이가 지금 그렇습니다. 화면에 좀 나오죠? 나가고 있네요. 그래서 저게 네. 이제 가장 피크가 여기 2017년 2012월 한 10일 정도 될 겁니다. 네. 19,400달러까지 갔을 겁니다. 네. 1년 후인 1년 후 저기 이제 가장 낮은 1년 후인 2018년 12월 2일 3일 날이 그때가 한 6분의 1 토막됐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저기 이제 보고 있습니다는 4,848달러 이렇게 올라온 상태죠. 네. 근데 그 중에 전일 대비해서 오늘 그 650달러 이상이 전일 대비 올랐다. 네. 이 비트코인이 자꾸 이제 가격이 왔다 갔다 그렇죠. 하기 때문에 네. 680달러까지 제가 보고 사실 시청자 여러분한테 방송이 들어왔는데요. 지금은 조금 늙어지긴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대비 15% 이상 올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금리 인하론 얘기가 나오면서 강남의 집값 매물 출회가 좀 줄어들었다면서요. 네, 매물 출회가 줄어든 것뿐만 네. 아니라 반등 기미도 이렇게 나오고 아,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 시점이 보면 네. 3월에 그 페드 회의 이후에 네. 슈퍼 비둘기로 되면서 미국의 네. 금리 인하론이 이렇게 나온과 함께 그 시점상 보면 반등 기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소위 그렇게 아시겠습니다는 갭 투자 물량이라든가 이런 물량에서 세제가 이렇게 강화되는 상태에서 이물 처리하기 위해서 강남의 급매물이 굉장히 많이 났었죠. 그런데 사실 3월 페드 회의 이후에 이렇게 미국에서 금리 인하론이 힘을 얻다 보니까 슈퍼 비둘기다 보니까 일단 급매물이 처리되고 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한국경제신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송파라든가 그다음에 강남구 요 재건축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은 상태거든요. 그쵸? 이 재건축의 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왜 갑작스럽게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반등 기미를 보일까? 급매물 출회가 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논란이 있지만 미국의 그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되면 작년에 그 강남 지역에 타격을 미쳤던 것이 경기를 문제로 생각하면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될 것이 금리를 올린 상태에서 세제 문제와 함께 강남의 아파트를 타격을 시켜줬었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뭐냐 정부의 부인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시장에서는 한국도 지금의 상황을 볼 때는 금리 인하가 불가피한 게 아니냐 하는 네. 이런 시각과 함께 이렇게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미국이 금리 인하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리도 좀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이 생길 텐데 이주열 한은 총재도 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사실은 이주열 총재의 최근에 이렇게 일련의 입장 보면 네.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얘기하시다가 또 최근에는 또 이것이 금리의 신중론적으로 아직 네. 검토하지 않고 있다 해서 이 금리 인하 문제 특히 3월 페드 회의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금리 인하 문제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는 입장이에요. 그때그때에 따라서는 분위기가 바뀌는 진중한 의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발언상으로 보면 설왕설래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뭐냐 시장에서도 이렇게 강남 지역의 아파트가 반등할 만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는 그런 기미를 보이는 것은 우리 경제 상황이 이주열 총재의 신중한 입장 관계없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긴 한다는 것을 시청자라면 잘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시간 관계상 제약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하나의 물가 지표거든요. 이 물가 지표는 활력 지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제 통계청에 발표가 난 이후에 깜짝 놀랐죠. 1분기 물가, 소비자 물가 0.5%는 0%대 나왔습니다. 이건 우리 물가 통계가 1965년에 지금 이제 우리 박 PD께서 이제 그림을 보이죠. 아주 예.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사실 1965년 물가 통계가 발생한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이 떨어지고 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디플레 상황이 우려된다. 그럼 디플레 상황이 이렇게 우려되면 사실상 부동산 활성화를 통해서 경기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정부의 입장에 이거에서 부인하고 있지만 통화정책만큼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벌써부터 금리 인하론에 대해서 예측 시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예측 기관들은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를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부인 여부와 관계없이 금리를 내릴 것이다. 노무라 해서 그렇군요. 보면 네. 4, 4분기 내지는 그보다 앞당겨질 것이다. 그만큼 한국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얘기죠. 이런 측면에서 사실 금리 인하는 시장의 힘을 한국은행 총재 부인 여부에 힘을 얻다 보니까 네. 이렇게 발빠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등 기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정책 당국자들이 사실 현 정부의 정책 당국자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장 주력해 왔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주력해 왔습니다. 저렇게 왔는데요. 지금 뭐냐? 이름은 밝히겠습니다.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이름을 밝혀야 될 겁니다. 김의변 전 청와대 대변인이라든가 이런 분이라든가 또 한 분 뭐냐? 국토부 장관에서 보면 이렇게 최 누구죠? 제가 그냥 격분하기 때문에 이름도 좀 생각이 안 납니다. 최 뭐 이런 사람, 이 국토부 장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투기도 있잖아요. 상투기꾼은 뭐냐면요. 네. 여러분 투기라 하더라도 본인 자신이 이 정직하지 못하면 그건 상투기권이라 합니다. 어떻게 딸한테 증여해놓고 딸한테 이렇게 증여해놓고 거기다 갖다 사가지고 또 월세까지 줍니까?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했기 때문에 그거에 다 받아들여 선의에 이렇게 받아들였던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거기에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를 찾겠다는 사람이 상투기꾼이 되면 국민들 입장에 그만큼 분했습니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분이 그걸 진화시켜서 자진 사퇴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는 그게 국민의 심정이다. 오늘 방송을 듣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투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그걸 잡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는 여기에 뭐냐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 투기를 잡아야 되는 사람이 상투기꾼을 이렇게 되면 거기에 성실하게 정부의 정책에 따라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와 같은 똑같은 심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책 당국자도 부동산 대책이 뒤늦게 뭐 대통령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진화를 해나가는 모습이 네. 이렇게 보입니다는 네. 부동산 대책의 신뢰도 좀 다소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각도에서 강남에서 보면 금매물이 출회가 이렇게
출하가 줄어드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강남 아파트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의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대응책들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